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9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양궁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 확산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를 삼으면서 두 후보 간 지역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조금 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한밤중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이처럼 올림픽 메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우려했던 코로나의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PGA의 장타자 브라이슨 디셈보가 확진 판정을 받아 불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남자 골프 금메달 후보였던 미국의 브라이슨 디셈보. I'm a very healthy individual. I want to compete for that gold. 하지만 오늘 일본으로 가는 길에 받은 마지막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디셈보 대신 세계 랭킹 13위의 패트릭 리드를 대표팀에 포함시켰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침대 한켠엔 풀담한 짐 보따리가 쌓여 있습니다. 2년 연속 미국 프로 비치발리볼 MVP였던 타일러 크랩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입니다. I'm stuck in a hotel room for 23 out of the 24 hours in the day. I guess one of the good things that I tell myself is that the next Olympics is only 3 years away now.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오늘 10명이 추가돼 모두 132명. 도쿄에서만 확진자가 5일 연속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급기야 일본 야구 대표팀까지 어제 치른 평가전 주심의 확진으로 선수단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위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주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비수도권 환자 비중도 연일 최다치를 찍더니 오늘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유행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비수도권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적용하려다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미뤘습니다. 보도에 박상준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오늘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동래구 온천 관련해 방문자와 접촉자 등 오늘까지 78명이 확진됐는데 방문자 21명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돌파 감염 확정이 2명, 돌파 감염 추정 5명입니다.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는 546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소폭 감소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숫자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레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8일까지 연장됩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해수욕장과 공원 등에서는 야간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만으로는 불안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한 발 앞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양양구는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이 태권도장에선 불과 일주일여 만에 관련 확진자가 185명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 2.7배나 빠른 델타 변이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1명을 넘어서자 모레부터 거리 두기를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서객이 몰리는 강원도 양양구는 오늘부터 4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비슷한 공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비수도권 확산이 예견됐는데도 조치가 늦어져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에 보면 다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피수도권 3단계로 한다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아니란 얘기잖아요. 정부는 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에 맞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와중에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유흥주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러 들어가니 손님과 종업원들은 냉장고 뒤 비밀 장소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 소방대원들이 닫힌 문을 부수고 경찰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업소 안에 있는 냉장고를 치우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 유흥업소 손님과 종업원 등 24명이 숨어 있습니다. 손님들 분리하고 인적사항 좀 확인 좀 해보라고요. 비슷한 시간 경기도 고양시의 또 다른 유흥주점.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마스크를 벗은 손님과 종업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업을 하시면 안 되고 업소 안에서 술판을 벌이다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은 모두 14명.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이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집합금지를 어긴 유흥시설 6곳을 적발하고 42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좀 있었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유흥시설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소위 적통 논쟁이 벌어졌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번엔 난데없이 백제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정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주 한 언론 인터뷰에서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된 적은 없었는데 이긴다면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길 카드로 중요한 건 확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는 논평을 내고 호남 불가론을 내세우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며 중대한 실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더 이상 지역 논쟁으로 소모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발언의 진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시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당사상 최악의 발언이라며 확장력을 출신 지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와 같다고 가세했습니다. 지역적 확장성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노선이나 정책 또 태도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SNS에 인터뷰 전문을 올리며 전국적 확장력을 가진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크다는 얘기일 뿐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극단적 네거티브라며 캠프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발언 어디에도 호남 후보라는 약점이 많은 이낙연 후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이달 초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야권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시간 서울 건대 앞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당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관심인데 앞서 윤 전 총장 캠프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등 모두 5명의 전직 의원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야권 최종 후보는 본인 아니면 윤 전 총장 중에 나올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캠프 이름을 국민캠프로 정하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학재, 박민식, 신지호, 이두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경진 전 의원 등의 합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병민 전 위원, 윤희석 전 대변인은 이두하 전 의원과 함께 공동 대변인을 맡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 주자 중심의 경선을 강조해왔던 이준석 대표는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재 전 의원 등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캠프 행에 해당 행위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회동 뒤 19일 만에 윤 전 총장과 치킨집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마치 무슨 방송국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술 먹는 맥주 먹는 장면 촬영하고 그런데 이게 아마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이거 한 10배 인원은 모으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 대표가 8월 경선 열차 출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입당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며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야권 최종 후보는 원희룡과 윤석열 총장 중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 지사는 100조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여야가 소득 하위 88%의 1인당 25만 원의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21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는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만 키울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8%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제외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 15억 원, 시가 21억 원 정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고액자산과 컷오프 제도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8월 말에서 9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카드사나 은행, 지자체에 신청하면 카드 충전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 매출을 지급 기준으로 정한 데다 최대 지원금도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우라도 2019년보다 매출이 올랐던 분들은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서 최대인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매출 4억 원 이상인 대형 유흥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무더위에 많이들 지치셨죠. 일주일 넘게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궈진 공기는 밤에도 이어져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날씨는 어떠한지 취재기자가 청계천에 나가 있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주말인데 청계천이 한산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낮에 열기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물길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여기 청계천도 예년에 비해서는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현재 온도계에 표시된 온도는 34.9도. 이렇게 열대야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이 최고 35도를 웃돌면서 낮에도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외출한 시민들도 양산을 쓰거나 휴대용 선풍기, 부채를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늘을 찾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집에만 있기가 좀 답답하고 어디 나들이 가기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서울 등 대도시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예보돼 있고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일을 해야 하는 노동 현장은 더 걱정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터 열사병 환자가 늘고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과 같은 열사병 예방 수칙을 알리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온열 질환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 또 물놀이 사고도 조심해야 할 휴가철입니다. 오늘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5m가 넘는 파도가 일었는데 낮에도 파도가 거세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바다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소방 헬기와 해경 함정, 민간 어선까지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실종됐습니다. 7번 막로 앞에서 들어가 입수를 했고요. 한 명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지나가는 행인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50분 만에 중학교 3학년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높이 5m가 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에도 노을성 파도가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대원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류와 물이 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버들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놀러온 이들 중학생들은 야간 입욕 금지 시간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현장엔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중학생 1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공간이라는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은 확장 공사도 하고 있죠. 이 공사를 위해서는 목조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월호 유가족 측이 반발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기온 36도,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시민들이 철거 반대 피켓을 들고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기억공간 보존을 위한 협의나 대안 없이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모팅도 상관없어요. 이전하고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이든 아니면 딴 데든 얘기를 좀 하자. 시민단체는 재설치 계획을 권고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철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거 현장처럼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우선은 설득을 통해서 이관하고 그다음에 해체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기억공간에 있던 물품을 서울기록원에 임시 보관했다가 오는 2024년 경기도 안산시 화랑공원에 추모시설이 완성되면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당황한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한 2차선 도로. 직진하던 차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과 부딪힙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주차 차량. 차선을 변경하려다 직진하던 차 측면을 들이박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차로 변경, 중앙선 침범, 보행자들이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한 화재보험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유발 교통사고는 재작년 400여 건에서 작년 560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0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차가 사람을 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사상자의 16%는 어린이로 보행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과실을 15에서 4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의 범인 장대호가 자신의 범행을 설명한 편지 내용이 다른 범죄의 모방 사례가 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장대호가 쓴 편지를 읽고 이를 따라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반성은커녕 옥중 편지를 통해 범행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대호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장대호의 해당 편지는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또 다른 범행에 단초가 됐습니다. 42살 A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관계이던 여성 B씨를 모텔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장대호의 회고록에 나오는 장소와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까지 비슷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다라며 8년을 더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모 씨도 장대호 사건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 씨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장대호 사건은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우주 여행을 하는 꿈을 한 번쯤 꿔봤죠. 최근 억만장자들이 잇따라 우주 여행에 성공하며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억만장자들이 쏘아올린 우주 여행에 맞췄습니다. 2001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한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 TM-32. 러시아 우주 비행사 2명과 미국 국적의 억만장자 데니스 티토가 탑승했습니다. 민간인 최초의 우주 여행입니다. 당시 그는 러시아 측에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죠. I love space. 20년이 지난 2021년, 이제는 억만장자들이 직접 비행선, 로켓을 만들어 우주 여행에 나섰습니다.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영국 버진그룹의 브랜슨 회장은 고도 86km에서 미세 중력을 체험하고 돌아왔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대기권의 끝인 고도 100km까지 비행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위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찬사를 받았죠.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하지만 이런 여행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일부 부자만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란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우주 여행 티켓을 312억 원에 판 베이조스는 코로나로 번 돈으로 우주 여행을 즐겼단 역풍을 맞았죠. I want to thank every Amazon employee and every Amazon customer because you guys paid for all this. 그나마 비용이 덜 드는 버진그룹의 갤럭틱 티켓도 2억 원 수준이어서 예약 명단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스타들만 가득합니다. 오는 9월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이 지구궤도 비행에 나서는데
탑승엔 무려 630억 원이 든다고 하죠. Experts agree affordable space flights for the masses are decades away at best. 즐기는 건 소수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여객기의 60배에 달한다고 하는 우주 여행이 허영심 프로젝트라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드실 텐데 요즘 배송업계에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은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30분 이내 배달이 대세가 됐다고 하는데 백화점까지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류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이곳은 서울 도심의 물류창고입니다. 전광판에는 배달을 기다리는 대기 목록이 빼곡합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해봤습니다. 배달비 3,000원만 내면 30분 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되게 편하게 왔던 것 같아요.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뛰어넘어 30분 내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대형 배달 앱은 물론 백화점들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H백화점은 식품관을 자동차로 옮긴 이동형 소규모 물류센터로 30분 안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는 서울 송파구에서 15분 안에 식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지난달부터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은 급하고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속도 경쟁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만 배송 플랫폼과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까지 잇따라 즉시 배송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강성친문 백사 리스트 공개하라로 하겠습니다. 백사 리스트가 뭔가요? 예, 이 여야가 내년 대선 이후에 이 하반기 국회부터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에 법사위 권한을 좀 축소하기로 합의를 했죠. 네. 이 뒤늦게나마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당 내부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이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일부 당원들이 그때 찬성 표결을 했던 104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사 리스트라는 게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넘기는데 찬성을 한 의원의 명단이라는 건데 그런데 찬반 의원들이 누군지는 파악이 되나요? 네, 민주당에 따르면은 이날 의원총회엔 이 147명이 참석했는데 찬성이 104명, 반대가 15명, 기권이 28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도부 대부분을 포함해서 이 참석자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 거니까 이 어쨌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거죠. 다만 찬성한 의원들은 본인들이 확인을 좀 꺼려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 투표한 의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민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 등입니다. 이날 표결도 합의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요구로 이루어졌는데 한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난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증거를 남기지 못한,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그 의원들에게는 어김없이 문자폭탄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백사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은 물론 이 여권 대선 주자들도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업무방해 그만하라, 또 문자폭탄 선동을 계속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비판을 했지만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 협상 당사자인 윤호중 원내대표의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고요. 항의 문자 인증샷이 또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알려진 대로 강성, 그러니까 친문 핵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 당원들이 윤 원내대표에게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 법사위원장을 안 준다라고 하더니 왜 말을 바꾸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겁니다.
예,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시작된 노선 투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부동산 문제 또 이 조국 사태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이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결국 법사위원장을 내준 걸 개혁 의제 후퇴로 보는 겁니다. 네, 대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심도 당심인데 이제 민심을 신경 써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강성 친문 백사 리스트 공개하라의 느낌표는 협치를 위한 디톡스로 하겠습니다. 이 진보학자인 강준만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강성 친문들이 사실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강성 친문들의 문자 폭탄에 휘둘리면서 그들을 일종의 정치 권력으로 만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겪는 이 문자 폭탄 내용은 몸에서 이 독을 빼내는 이른바 디톡스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제살 깎아먹기 적통 논쟁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은 정말 점입과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진짜 친노, 진짜 친문이 맞느냐라는 공방에 2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소환이 됐죠. 후보들의 발언이 어땠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더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나 역사에 더 부합한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들들이 다 적통이다라고 하면은 반가운 거죠. 네, 참 적통, 적자, 뭐 맏며느리 별말들이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자냐 아니냐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친문 적자라고 꼽혔던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친문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도 정통성 논쟁이 가열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적통 논쟁이 꼭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서 기자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뭐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른바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공방이 심해질수록 서로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계속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문제뿐 아니라 이 과거 새정치연합 시절 문재인 당대표 퇴진을 요구했던 중도 성향 의원들의 모임이죠. 이 민진모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노 전 대통령 반대에도 열린우리당 창당을 밀어붙였던 정동영 전 의원의 지지 모임 활동 사실이 거론되고 있죠. 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에게는 그 정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적자냐 서자냐 이런 말 자체가 이 정실 부인의 자식인지 또 첩의 자식인지를 따졌던 과거 이 조선 때나 중요했던 말들이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이 박힌 단어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민주당 주자들이 맞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제살 깎아먹기 적통 논쟁의 느낌표는 고조선까지 나오겠네로 하겠습니다. 이 앞서 리포스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경선 주자들의 공방이 적통 논쟁에 이어서 이른바 백제 발언에서 시작된 지역주의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미래는 없고 이 과거 논쟁만 주고받고 있는 건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친일 인사라고 비방했던 텔레그램방을 언급하면서 일제 강점기 또 조선 때나 있을 법한 적통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백제 삼국시대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푸념했습니다. 네, 서주민 기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호주에서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의 자유를 외치며 모인 사람들. 프랑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6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Je suis complètement contre parce que je ne suis pas vaccinée. Le 15 septembre, si je ne suis pas vaccinée, je perds mon emploi. On m'a menacé de licenciement et voilà, donc je suis là aujourd'hui pour la liberté et d'avoir le choix de se vacciner ou pas.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발 공포에 각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면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거리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마스크도 안 쓴 채 집결해 그린패스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Sono qui perché non voglio il Green Pass, perché voglio essere libera di scegliere quello che voglio o non voglio fare.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당국의 봉쇄령에 항의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60여 명이 체포됐고 100명 넘는 인원에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지난 7월 9일 이후로 폭염특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의 열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도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특보 수준의 불볕더위를 견디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36도, 청주와 대전 34도, 대구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밤낮으로 기승이다 보니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희망 온도는 24도에서 26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환기할 때는 에어컨을 꼭 꺼두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은 볕이 강할 텐데요. 다만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줄지어 언덕을 타고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안중에 없는 듯 더 많이, 더 빨리 모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을 가리켜선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며 공권력을 코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이상한 승리감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지켜보는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모이지 말라는데도 언덕 투혼까지 벌이며 외친 건 정규직 보장. 시종일관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는 태도에 과연 누가 공감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지침을 어길 시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민노총의 초법적 행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